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형건설 채권단이 오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실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 부실 여부가 태형건설 청산과 존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금융당국이 2천만 원 이하 채무 상환자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권에서는 신용점수 신뢰성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최대 판매 달성 비결과 올해 미국 시장 판매 목표를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반등을 시작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CES에서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산업에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특히 AI 서버에 주목해 고대 역풍 메모리 설비 투자를 2.5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태형건설 채권단이 오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태형건설은 이제 채권단으로부터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지 험난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여러 과정들 김도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가장 먼저 어제까지 진행된 모든 금융권의 대출과 채권에 대한 상환이 유예됩니다. 이어 태형건설의 사업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첫 순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입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지정해 석 달간 실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보증과 무보증 부채 규모를 파악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태형건설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능력도 함께 평가받는데 우발부채나 규모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이나 법정 관리로도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추가 부실 여부가 태형건설의 청산과 존속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변수인 셈입니다. 태형건설이 존속 가능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면 본격적인 기업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선 채권단과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도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채권단이 태형건설의 뼈를 깎는 자구계획안을 요구해온 걸 감안하면 기업 개선 계획 최종 통과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단은 오는 4월 11일까지 기업 개선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워크아웃 개시와 함께 전국에 흩어진 100여 개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사업평가도 진행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별로 PF 대주단이 구성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분양이 완료된 주택사업장 등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주단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에 따라 조기 착공 추진도 가능해지지만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태형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면 PF 사업장과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형건설과 태형그룹의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공식 확정되면서 졸업 기간과 남은 과제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워크아웃을 신청해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들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이재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되면서 과거 워크아웃을 거쳤던 기업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워크아웃을 신청해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2000년대 이후 워크아웃을 신청한 주요 건설사는 현대건설, 이수건설, 동문건설 등이 꼽힙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2001년 8월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4년 뒤 졸업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만큼 계열사 도움보단 국내외 악성 사업 청산,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장 선별 수주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수건설은 모그룹인 이수화학의 유동성 지원으로 2년 6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워크아웃 기간 보유 빌딩과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국내 주택사업 위주였던 사업 영역을 해외 토목사업 등으로 다양화한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지만 끝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받거나 매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쌍용건설의 경우 두 차례 워크아웃 이후 지난 2022년에 글로벌 세아에 매각됐습니다. 이외에도 우림건설과 벽산건설, 중앙건설 등은 워크아웃 이후 회사 정상화에 실패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가 기업 회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워크아웃의 핵심은 기업이 회생할 의지를 갖고 내놓은 자구안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조정으로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가야지만 워크아웃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PF 채무로 인해 유발된 태용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는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권업계에선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을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시장 우려에 반박하는 입장을 부랴부랴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부가 채무 2천만 원 이하 연체 기록을 사실상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전국 290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신용 사면에 나섭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한 사람이 사면 대상입니다.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한데 대상자는 전국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과 국민의힘, 은행연합회는 어제 오후 신용 사면에 대해 합의했고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의 최대 1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금융사나 신용평가사에도 관련 기록이 공유되는데 연체 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 중 250만 명은 연체된 돈을 상환했지만 연체 이력 때문에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은 재기 의지를 가진 채무자들의 신용점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활발한 금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용점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금융권은 돈을 갚을 수 있는 고객에게 적정 금리로 대출하는 게 핵심 업무인데 연체 이력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신용점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인데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성실 상환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판매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와 고급차, 레저용 차량이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덕인데요. 이 비결은 뭔지 김효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도로에서 현대차와 기아, 우리나라 자동차가 더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일 텐데 작년 판매량 집계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미국 시장에서 최대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총 165만 2,831대를 판매했는데요. 전년과 비교해 1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 판매 대수 150만 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87만 370대를, 기아는 78만 2,451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 판매 실적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얻은 반사 효과가 아니라 높아진 상품성과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동차 브랜드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판매 신기록의 비결이 좀 궁금한데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은 건 좀 어떤 차종이었나요? 네, 바로 친환경차 그리고 현대차의 고급차인 제네시스, 레저용차 덕분입니다. 네. 특히 친환경차의 성장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27만 8,122대였는데요. 작년보다 52.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3%에서 16%까지 커졌습니다. 전기차는 지난해 9만 4,340대가 팔렸습니다. 전년 대비 62.6% 늘어난 건데요. 작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만 총 3만 2,910대가 팔렸는데 2022년 첫 출시 때보다 47.6%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전년 대비 판매율이 47.8%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총 7종의 하이브리드 차 18만 3,541대를 판매했습니다. 레저용 차량인 RV의 경우 작년 121만 8,108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14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11개월 연속으로 판매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브랜드로 성장한 만큼 올해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데 올해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 최대 실적에 힘입어 올해도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대기록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누적 판매 100만 대, 제네시스 누적 판매 30만 대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실적을 이끈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와 고급차 그리고 RV 등 고부가 가치 차를 앞세워 판매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매년 친환경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지난해 전기차가 누적 27만 8천 대 팔린 것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내에 10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현재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20만 대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올해는 새로 투입되는 전기차들이 친환경차 판매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 출시한 EV9은 최근 2024년 유틸리티 부문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고 또 올해의 차 승용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아이오닉 6도 지난달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해 올해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EV9은 올해 2분기 중 기존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 IRA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도 추가적으로 전기차 현지 생산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원래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했으나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IRA 등 치열해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기아의 작년 미국 판매 실적부터 올해 목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CES에서 4세대 고성능 메모리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에 주목을 했는데요.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 HBM 설비 투자를 2.5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12나노급 32기가비트 DDR5 D램. 삼성전자가 CES 2024에서 선보인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단일 칩 기준 현존 최대 용량을 갖춘 이 D램은 16기가비트 D램을 탑재한 모듈보다 약 10%가량의 소비 전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등 전력 효율이 중요한 IT 기업들의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 한진만 삼성전자 DS 부문 미주 총괄 부사장은 현지 시간 11일 CES에 마련된 DS 부문 반도체 전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부터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된다며 주문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부사장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최적화된 다양한 최첨단 메모리 솔루션을 적기에 개발해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HBM 설비 투자를 2.5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HBM 수주가 계속되면서 결국 2, 3년 뒤엔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여러 반도체를 수평, 수직으로 연결해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이종집적 기술도 중요해진 만큼 삼성전자는 패키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범프를 없애 패키지 효율성을 높인 범플리스 X큐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2나노급 32기가비트 DDR5 디램 외에도 HBM3E 디램 샤인볼트, CX의 메모리 모듈 제품 CMMD 등을 통해 생성형 AI 시대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이 로켓 배송 직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사가 납품 단가를 놓고 갈등을 벌인 지 4년 9개월 만인데요. 극적 화해 뒤에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이 쿠팡 로켓 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양사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하며 거래를 중단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신고했는데 쿠팡이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낸 행정소송 판결을 약 일주일 앞두고 거래 재개를 발표한 겁니다. 이로써 엘라스틴, 페리오, 테크, 코카콜라 등 LG생활건강 제품들은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쿠팡 로켓 배송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 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 생활용품, 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활건강의 상품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쿠팡이 LG생활건강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대형 제조사들이 타 국내외 유통업체와 손잡고 판매 전선을 늘린 것 등이 위기의식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쟁력 있는 그런 유통기업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경쟁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중국 기업들의 대공세가 시작된 상황. 쿠팡이 이번 LG생활건강과의 화해에 이어 납품업체 전반에 대한 태도를 전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는 5월쯤 경남 사천의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전망인데요.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우주항공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미국 나사를 모델로 삼고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해 우주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산업과 인재를 육성해 세계적인 우주 경제 거점을 구축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유수한 기업과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오는 5월쯤 경남 사천의 문을 열고 이곳에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발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우주항공업계도 이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지역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인 경남 사천 진주 지역에서 수출, 고용,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개청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페루 정부가 교도소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웃 국가인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따른 대처입니다. 페루 정부는 68개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방과 소지품, 공용구역을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7일 국가 최대 범죄단체 수계의 탈옥에 대응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계기로 갱단원 주도의 폭력과 소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장기한의 방송국 난입, 경찰관 피랍, 대법원장 자택 주변 폭발물 테러, 교도관 상대 인질극, 대학교 시설 점거, 차량 방화 등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 등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고 도시 곳곳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포트모르즈비에 14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정지시키고 정부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마라페 총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경찰관 급여 지급 삭감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재무부 관계자 등을 정직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트모르즈비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경찰과 군인, 교정공무원 등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2주치 봉급에서 300키나 하나 약 10만 5천 원이 줄어들자 파업하겠다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부 이시카와현 시카원전 운영사는 지난 1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카원전의 운영사인 호쿠리쿠 전력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시카발전소 1호기와 2호기의 외부 전원 공급 변압기 2개가 파손됐고 2만 3천 리터 이상의 기름이 누출됐습니다. 다만 호쿠리쿠 전력은 유출된 기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외부 방사선 수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규모 7.6의 지진이 이시카와현을 강타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21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아지고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이후 일요일인 모레는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 햇볕을 쬐면 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 5도 내외, 춘천 영하 8도로 추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인천 3도, 서울 5도, 대전 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3도, 낮 기온은 울진이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3도, 제주 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8도, 부산 9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동해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나 눈이 내린 후에는 다음 주 목요일 충청 이남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인 모레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월요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